서운했다고 말씀은 못 드렸어요. 어려서부터 제 결정과 선택을 존중해주시는 분들이니까 이번에도 절 믿어주실 거라 생각해요. 친구들에게는 솔직히 쪽팔려서 말을 못 꺼냈고요. 그래도 어디 한 군데다가는 털어놔야 이 쓰린 속이 달래질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처음부터 진지하게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난 건 아니지만 사귀다 보니 성향도 잘 맞는 것 같았고 관심사도 비슷해서 같이 있으면 시간이 잘 가더라고요. 그렇게 2년 정도 사귀니까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남자친구에게 근사한 프로포즈를 받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저희 집안은 늦게 핀 편이에요. 제가 정말 어렸을 때는 유복한 편이었다고 하는데 정작 제가 학창 시절을 보낼 당시에는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제가 고3이 되었을 때는 방 한 칸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세 식구가 살던 시절도 있었어요. 핑계 같지만 상황이 그렇다 보니 저도 공부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고 결국 수도권 대학에 간신히 진학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대학교 3학년이 될 무렵부터 아버지가 재기에 성공하셨고 그렇게 저희 집안 사정도 풀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늦게나마 정신 차리고 다시 죽기 살기로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고 덕분에 의사나 변호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위 사자로 끝나는 전문직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모 법인회사에서 4년 차로 일하고 있고 연봉은 8천을 조금 넘습니다. 또래에 비해서 비교적 여유 있는 상황이에요. 부모님 또한 지금은 노후 준비까지 다 되어 계시고요. 여러모로 걱정거리도 없고 부족할 것 없는 상황입니다. 제 나름대로 고생을 하며 보낸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제 가치관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말고 자기 인생은 스스로 알아서 하자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도 저한테 재산 물려주실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하신 만큼 다 쓰시고 훗날 사회에 환원하시라 했어요. 제 가치관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이유로 제가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주변 친구들 돈 좀 번다고 화장품, 명품백 이런 데 돈 쓸 때 저는 정말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열심히 모았습니다. 종잣돈 모아서 나름 투자도 해보고 그렇게 번 돈으로 2억짜리 작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요. 현금성 자산도 1억 정도 모으게 되었습니다. 친구 말만 따라 남자만 잘못 만나지 않으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남자친구의 경우 본인 말에 의하면 큰 굴곡 없이 원만하게 살아왔다고 했어요. 대기업에 다니시다 정년퇴직하신 아버지 그리고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신 어머니 밑에서 특별히 큰 고생 없이 자랐답니다. 외동인 저와 달리 남자친구에게는 4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고요. 서울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을 졸업한 남자친구는 미국에서 유학을 2년 정도 했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시중은행에서 행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술, 담배도 하지 않았고 은행원이란 직업 때문에 제가 그렇게 더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성격도 꼼꼼한 편이었어요. 경제관념도 있는 눈치였고 절약정신도 투철해서 여러모로 결혼하면 좋은 남편이자 기댈 수 있는 가장이 되어줄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와 연애하는 동안 한 번도 제가 남자친구보다 월등히 나은 조건이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지만 그렇게 딸린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더 나은 부분이 있다면 남자친구에게도 분명 저보다 나은 점이 있었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하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의 생각은 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 아버님의 생신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어차피 곧 인사드리고 상견례도 할 건데 와서 얼굴이라도 비추고 가면 좋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정말 이렇게 파혼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 남자친구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래 골프를 자주 치신다고 하길래 골프 의류 매장에서 신상으로 티셔츠를 선물로 샀습니다. 작은 케이크도 하나 사들고 남자친구 집으로 향했지요. 남자친구 아버지께선 제가 사온 선물을 열어보시더니 아니 티셔츠만 사오면 밑에는 지금 벗고 다니라는 말이냐며 그걸 그렇게 저에게 무안을 주셨습니다. 의도야 그렇지 않으셨을 수도 있지만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인데 그렇게 짓궂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받아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옆에서 보고 있던 남자친구가 기왕 쓰는 김에 좀 더 쓰지 그랬냐며 한마디 얻는데 어찌나 얄밉던지 한 대 쥐어받고 싶었네요.
거실에서 남자친구와 같이 앉아 있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누가 와서 좀 일 좀 거들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저에게 얼른 가보라는 겁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제가 나는 손님이지 않냐고, 100번 양보해도 내가 아직 이 집 며느리도 아닌데 내가 거길 왜 가냐고 남자친구더러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를 보고 있던 남자친구의 동생이 원래 이런 건 여자가 하는 거 아니냐고, 자기 집에선 남자들은 아무도 부엌에 안 들어간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걸 따지냐고 한마디 하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당신이 뭐 얼마나 힘든 일 시킬까봐 그렇게 절절매냐면서 됐다고, 네 도움 하나도 필요 없으니 오지 말라 하시더군요. 시작부터 괜히 책 잡힌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니들 도움이 아니라 네 도움 필요 없다라고 하신 말씀도 그게 아들인 남자친구나 남자친구 남동생을 지칭하신 건지 저를 지칭하신 건지 아니면 전부 싸잡아서 하신 말씀이신지 분간이 가질 않았고요. 제가 잘못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반면 동시에 왜 스스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건지 납득이 안 되더군요. 남자친구의 동생은 혼자서 점수를 딸 기회였는데 너무 눈치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조금 눈치 없다는 소리 많이 듣고 살지 않냐는 듯이 저에게 비아냥대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는 식사를 마치고는 거실에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아버지께서는 저를 유심히 보시더니 쌍꺼풀만 하면 더 예쁘겠다고 하시더군요. 뜻밖의 외모 지적에 당황해하고 있는데 아버님께선 개의치 않으시고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계속 이어나가셨습니다. 당신 아들이 미국 물을 먹어서 양옆으로 째진 제 눈을 좋아하나 보다고요. 그때가 돼서야 같이 낄낄대던 남자친구도 제 눈치를 한번 보더니 아버지, 농담이 지나치시다고 한마디 하긴 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절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아닌데 그냥 어른도 아니고 남자친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외모를 가지고 막말을 하시니 어떻게 대꾸를 하는 게 현명한 건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찝찝한 만남을 뒤로하고 저희는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아버지께서 당신은 회를 좋아하신다고 하여 일식집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당사자들만 나오기로 했었는데 남자친구의 동생이 자기도 회를 좋아한다며 따라 나왔더라고요. 상견례가 단순한 외식 자리가 아닌데 그런 이유로 따라 나왔다는 것부터가 철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한 가족이 될지도 모르는 사이인데 하나하나 경우에 맞게 행동하라고 지적하기도 뭐해서 그러려니 하고 애써 넘겼어요. 양가 식구들이 다 모이고 코스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조심스레 먼저 저희 결혼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고 운을 띄우시더라고요. 그러자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다 큰 어른들이 만나서 결혼하는데 알아서 어련히 잘하겠냐고 우리는 걱정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좀 더 상세히 의논을 하고 싶으셨던 저희 부모님께서 그래도 식장이라든가 신혼집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어른들이 나서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자고 다시 한번 말을 이어나가셨어요. 그제서야 남자친구 아버지께서 이제 당신도 은퇴를 하셨고 지금은 어머님이랑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서 젊은 날 애들 교육에 재산을 다 투자한 탓에 지금은 도와줄 형편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다 큰 성인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부모를 모시는 게 인지상정 아니냐고도 하시더군요. 저희 어머니께서 모신다는 게 혹시 합가를 말씀하시는 거냐고 물으니 합가해봤자 지들도 불편하고 우리도 불편한데 뭐하러 그런 거라냐고, 대신 생활비로 100만 원씩 보내면 충분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상견례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남자친구와 저 둘이 합해서 한 달 수입이 1000 가까이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양가에 100만 원씩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는데 남자친구 아버지께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저에겐 날벼락이 따로 없었네요. 저희 아버지께서 자식 교육이 무슨 부동산 투자도 아니고
어떻게 키울 때 돈을 썼다고 이제 시작하는 젊은 애들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하냐고 뼈있는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러자 남자친구의 아버지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며 우리 며느리감이야 원서만 쓰면 톡톡 붙는 지방대를 나왔다는데 그건 집에서 투자를 안 해줬으니 그런 거 아니겠냐고. 그러면 저희 부모님은 당신네와는 상황이 다른 거래요. 막말로 저를 키우는 동안 저희 부모님은 투자를 한 게 아니니까 생활비고 뭐고 받을 돈도 없고 받을 생각도 하면 안 된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서울에서도 유명한 대학에 나왔고 이건 바로 부모인 자기들이 그만큼 뒷바라지를 아낌없이 해줬고 교육적 투자도 충분히 했다는 뜻이니 당연히 보답을 요구할 수 있다고요. 30년 가까이 투자를 했는데 이제 와서 이자 좀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은 투자금이 적어서 되돌아오는 게 적으니 어떡하냐는 듯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뒤통수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처음으로 남자친구와 제 조건을 객관적으로 따져보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절대 부족하고 딸리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계속 이 상견례를 계속해봤자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되지 좋을 게 없겠다 싶었고 저는 결국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양가 어른들 모두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게끔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친정부모님은 저에게 이 결혼을 꼭 해야겠냐고 물으셨어요.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었기에 잘 모르겠다고 했고 친정어머니는 아직 청첩장이 나온 것도 아니니 잘 생각해서 결정하라고 하시더군요. 해준 건 많이 없지만 그래도 당신 딸이 남의 집에 가서 천덕꾸러기 취급받는 건 보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요. 이튿날 남자친구와 만났습니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있었던 일도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기도 했어요. 만나자마자 남자친구는 어제 진짜 아팠던 거 맞냐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부모님이 엄청 황당해 하셨다며 조만간 찾아뵙고 사과를 드리라더군요. 어제도 분명히 몇 번이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무슨 사과를 또 해야 하냐고 하니 그래도 그건 경우가 아니랍니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아무리 아파도 죽을 정도가 아니었으면 어떻게든 참는 게 좋았을 거래요. 참을성 없고 몸이 약한 며느리 이미지를 얻게 되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저번에 아버님 생신 때도 그렇고 자꾸 점수가 깎이고 있다며? 이러다 며느리감에서 탈락되면 어쩌려고 그러냐. 너 나랑 결혼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냐. 이러는데 진심으로 욕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실없는 소리 그만하고 저는 어찌됐건 결혼을 하려면 서로 재산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오픈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오늘만큼은 말 돌리지도 대충 둘러대지도 말고 솔직히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남자친구에게 연봉이 얼마나 되냐, 적금은 얼마나 해뒀냐 물어보면 너보단 더 많을 걸 하면서 늘 얼렁뚱땅 대답만 하고 등구렁이처럼 넘어가는 일이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남자친구는 남들보다 많이 벌고 남들만큼은 모았다는 두리뭉실한 표현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들었습니다. 제가 장난하지 말고 제대로 말 안 하면 이 결혼은 못한다고 정색을 하자 그제서야 자기는 4천 정도 모았다고 하더군요. 직장 생활을 한 기간이 있는데 어째서 돈을 그것밖에 못 모았냐고 물으니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돈 들어갈 곳이 많기도 하고 자기 관리도 해야 하며 부모님께 용돈도 좀 드리고 그랬답니다. 데이트할 때는 늘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으려고 쿠폰에 적립해 푼돈 얼마에도 혈안이 되는 사람이었기에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결혼하면 직장을 관두고 대학원을 갈 거랍니다. 대학원을 안 나와서 그런지 자기가 승진이 동기들보다 느리다면서요. 돈은 겨우 4천 모아놓고 그 돈으로 결혼도 하고 대학원도 가겠다 떠들고 있는 남자친구의 깜찍한 발상에 기가 어찌나 차던지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미 대학원 어쩌고 하면서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을 때 파혼을 결심한 거나 마찬가지지만 어디까지 떠들어대나 한번 내버려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남자친구의 발언은 여태까지 내뱉은 걸 다 합쳐도 모자랄 정도로 어이가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제 앞으로 아파트 한 채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말하려고 말한 건 아닌데
사귀고 얼마 되지 않아 재산세 고지서 나온 걸 남자친구가 우연히 보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오픈을 하게 되었네요. 아무튼 대학원 이야기를 하던 남자친구는 저더러 집이 있으니까 혼수나 예단은 안 해와도 된답니다. 이때는 이미 저도 결혼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속으로 정말 인심 쓰고 앉아있네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더라고요. 남의 속도 모르고 남자친구가 이어서 한다는 말이 자기가 4천만 원을 가져가니 저더러 아무것도 안 하는 대신에 차 한 대만 사오라는 겁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깔고 나머지는 대출받으면 될 거 아니냐고요. 자기가 골라둔 게 있다면서 보여주는데 외제차 몇 대 사진을 보여주며 이것들이 후보라고 이 중에 하나 하려고 하는데 너가 사는 거니까 저보고도 같이 골라보자고 하더군요. 제 마음에 드는 것지도 자기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겠다나요. 제가 둘 다 서울에 살고 출퇴근도 지하철로 하면 되는데 뭐하러 무리해서 차를 사냐고 물었더니 남자친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더러 한다는 소리가 제가 이렇게 자꾸 따지고 드니까 남자친구 부모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라나요. 그러면서 너는 어디서 내가 국산차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무시당하면 좋겠냐고. 남자들은 남자들만의 세계가 있는 법인데 마누라가 벌써부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진짜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한테 나한테 뭐 돈 맡겨놨냐고 물었어요. 남자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저에게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길래 가진 거라곤 그 잘난 대학 졸업장 하나밖에 없으면서 너 지금 내 등에 빨대 꽂으려는 거 맞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이미 파혼하기로 마음을 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솔직히 제 입장에서 못할 말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도 할 말이 너무나도 많아 뭐부터 해야 할까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남자친구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라면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런 뜻든지 말든지 이미 파혼하겠다는 제 결정은 확고했어요. 나에 대한 존중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남자친구 집에 시집을 갔다간 제 자신이 얼마나 개고생을 하게 될지 안 봐도 비디오 같다고요. 너가 나였으면 너네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겠냐고 하니까 자기도 지네 집에서 부모님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 잡고 억지를 부렸고 지금 자기가 얼마나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있는지 고개만 푹 숙여가지고는 그렇다 저렇다 대답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벙쪄있는 남자친구를 뒤로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자기가 아무래도 처신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며 남편이 늘 자기가 잘해야 하는 거 알고 있다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부모님은 뭐라 하시냐고 물었더니 우물쭈물 말을 똑바로 못하고 뭐라 하시냐는 게 무슨 말이냐 묻더군요. 그래서 내가 결혼 없자고 했다는 말 했냐 안 했냐고 따지니까 아직 그건 못했답니다. 제 점수가 깎일까 봐서요. 안 그래도 자기 부모님이 저를 안 좋게 보는 것 같은데 그 말까지 어떻게 전하겠냐면서요. 그놈의 점수가 다 뭐야. 너무 열받은 제가 남자친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무슨 시험이라도 치르고 너랑 결혼을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무슨 도축시장에 팔려나가는 소돼지도 아니고 왜 나한테 자꾸 점수며 등급을 매기려고 하는 거냐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네가 뭐 얼마나 마음에 들어서 가만히 계신 줄 아냐고 악을 썼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아들이 능력 있는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 하면 고맙고 기특해서 더 잘해주시지는 못할 망정. 아들 팔아 장사하시는 니네 부모님이야 말로 빵점 중에 빵점이니까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매몰차게 쏴붙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지 비로소 제대로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그동안 가슴에 쌓여있던 말을 다 쏟아내고 나니까 얼마나 후련하던지요. 이튿날 다시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고 저도 어느 정도 이성을 찾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엔 화내지 않고 조근조근 말했습니다. 이미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이 오간 만큼 우리 사이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요. 남자친구에 대한 기대도 미련도 이지 없으니 저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이 저랑 통화하고 싶어 한다며 저랑 말 한마디 상의 없이 아버님을 바꿔주더군요.
아버님은 잘난 당신 아들이 뭐가 어때서 감히 제가 파혼하자고 드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행여 저희 부모님 얼굴에 먹칠할까 싶어서 차마 심한 말은 못하고 아버님께 부모님도 자식에게 하나의 조건이라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남자친구에게 있어서 좋은 조건이 못 되시는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더러 너 지금 그게 무슨 뜻이냐며 욕을 하시길래 이 통화 자동으로 다 녹음되고 있으니 말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아드님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 같으면 어디 결혼정보회사에다 등록해서 좋은 값에 잘 팔아보시길 바란다고 한마디 해드리고 먼저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사연도 다 적었으니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제 파혼 소식을 알려야 할 것 같네요. 알리기 전 이렇게 글로 쓰길 잘한 것 같아요. 머리도 마음도 차분히 가라앉아서 너무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된 30대 가정주부입니다. 15개월 된 쌍둥이를 키우고 있어요. 며느리 고충은 요만큼도 이해를 못해주는 신우와 그 신우의 뒤에 숨어서 착한 척하는 시부모님께 넌더리가 나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사실 제가 신우와 시부모님 때문에 이혼한다고 말은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게 다 남편이 문제인 거지요. 남편이 중간에서 역할만 잘하고 중심만 잘 잡아줬더라도 제가 애 키우는 엄마로서 이혼까지 결심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남편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소개받았을 때 저는 사실 남편에 대해 크게 감흥은 없었는데 남편은 저에게 꽂혔다고 하더라고요. 적극적인 애정 공세와 사랑 고백에 저도 결국 마음의 문을 열고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남편이 결혼 후에는 참 많이 달라졌어요. 그 시절 찍었던 우리 둘의 사진을 보면 같이 사는 이 남자가 사진 속 남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니까요.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2년 반을 연애하고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세 남매 중 막내입니다. 위로는 7살 많은 미혼인 신우가 있고요. 또 4살 차이 나는 형님이 있어요. 형님은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자식 다 데리고 해외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왕래를 하는 건 신우뿐이지요. 신우는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표면적으로는 나이든 부모님을 자기가 돌본다고 했지만 솔직히 제3자인 제가 보기엔 능력 없는 신우가 그나마 먹고 살만한 시부모님께 얹혀 사는 거였어요. 하지만 본인은 진짜로 자기가 마치 무슨 큰 효도라도 한다고 생각하는지 늘 고개를 치켜들고 목이 빳빳했으며 늘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두는 일이 많았습니다. 결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때도 신우는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고 무직인 상태였습니다. 남편에게 듣기론 남자나 만나봤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신우랑 지금 감정에 골이 깊어 계속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 이해해주세요. 남편이 시아버지께서 양주를 좋아한다고 하시길래 아버님 드릴 중저가 양주 한 병과 어머님 드릴 화과자 한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도착했는데 신우가 제 손에 들려있는 쇼핑백을 보더니 제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제 손에서 쇼핑백을 휙 낚아채 가는 겁니다. 순간 어안이 벙벙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있는데 신우가 남편에게 빽소리를 지르면서 아버지 건강 안 좋으신 거 모르냐고 선물이라고 독약을 가져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은 신우에게 변명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며 미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우가 초면인 저에게 남자가 생각이 짧아도 여자가 현명하게 처신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핀잔을 주더라고요. 황당해서 뭐라고 말도 안 나오더군요. 그때 그 모습을 본 시아버지께서 허허 웃으시며 신우에게 벌써 신우 노릇이라도 하려 드는 거냐며 조금 살살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전 순간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뒤이어 어쨌든 사원 정성이 있으니 당신이 조금씩 아껴서 잘 마시겠다고는 하셨지만 도저히 이 집안 분위기가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이날 집으로 돌아와서 파혼을 생각했었습니다.
남편에게 당신 누이가 너무 무서워서 이 결혼 못하겠다고까지 말도 했었고요. 하지만 그 말을 하고 며칠 뒤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결혼을 계속 진행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신우한테 저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이제 지난번 같은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들끼리만 아는 그 특유의 눈빛 있잖아요. 저 여자가 나를 단단히 싫어하는구나. 아주 레이저를 쏘는구나 싶은 그런 눈빛이요. 그런 식으로 저를 매번 쏘아보는데 나중에는 그나마도 적응이 됐는지 신우 눈알이 걱정될 지경이었습니다. 저렇게 저를 쳐다보다가 눈알 빠져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 지경이었으니까요. 아무튼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육아휴직이라든가 어떤 회사 제도를 쓸 수도 있었겠지만 좀 눈치도 보이는 상황이었고 당시 상황상 회사를 그만두는 게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곧이어 쌍둥이가 태어났고 본격적으로 저는 육아와 살림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육아와 살림이었기 때문에 익숙치가 않아서 친정어머니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당시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저희 집을 친정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구했는데 이걸로 신우가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모릅니다. 시부모님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요. 시부모님이 제 출산을 손꼽아 기다리셨던 건 맞아요. 왜냐하면 시부모님이 워낙에 형님의 애들을 이뻐하셨는데 형님이 어느 날 갑자기 다 데리고 이민을 가버려서 한동안 정말 서운해하시고 허전해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부모님이 아이를 잘 봐주시거나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정작 형님네가 무슨 일이 생겨서 잠깐이라도 맡아달라고 하면 그건 질색팔색을 하시던 분들이 정작 당신들이 보고 싶으면 수시로 영상통화 거시고 오밤중에 형님네 찾아가셨거든요. 아무도 왜 형님네가 이민을 가게 되었는지 정확히 저에게 말해준 사람은 없었지만 형님이 이민 가기 전 저에게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고 지겨워서 간다고 했는데 이 말이 시부모님의 행동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런 상황을 이미 지켜보기도 했고 제 입장에서도 친정어머니가 편안히 아무래도 신혼집을 구할 때 친정하고 가까운 곳으로 알아보고 정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신우가 말 그대로 생난리를 친 거죠. 친정부모만 부모고 시부모는 남이냐며 손주들이 그러면 외가만 따를 거라는 둥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혼자 상상하면서 열불을 냈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정말 내가 이기적인 건가 싶었네요. 그 이후로도 신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긴 했지만 하나하나 다 언급할 수는 없으니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야기만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시어머니의 생신이었어요. 어머님 생신은 토요일이었고 제가 전날 전화를 드렸습니다. 내일 아이들 데리고 아침 일찍 찾아뵙겠다고 미리 말씀드리려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쌍둥이 데리고 그 이른 시간에 어떻게 아침부터 오겠냐며 천천히 준비하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했지만 그래도 계획대로 아침 일찍 가려고 했어요. 전날 불고기도 재워놓고 미역국도 끓여놓고 준비도 다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꼬이려고 그런 건지 토요일 이른 아침에 남편이 가게에 나갔다 와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가게에 누수가 생겨서 매장이 물바다가 됐다면서요. 차는 한 대뿐인데 남편이 써야 했고 설령 제가 쓸 수 있는 상황이라 해도 쌍둥이를 뒤에 태우고 운전하기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시댁은 차로 안 막히면 40분 막히면 1시간 거리에 있어요. 결국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고 가게에 나갔습니다. 2-3시간은 걸릴 것 같다길래 잡채 하나 더 만들었고요. 그렇게 제 나름대로 양손 바리바리해서 점심 무렵에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해서 현관벨을 울리니 어머님께서 웃으며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더니 저희더러 이제 저인 신우 손에 죽었다면서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랍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우당탕탕 신우가 쫓아나오더니 남편한테 빌어먹을 자식이라며 밀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영문도 모르고 현관 앞에서 밀려나고 있었어요. 남편이 왜 이러냐고 소리를 치면서 신우를 뿌리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저도 남편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저희 뒤통수에 대고 악을 쓰면서 현관문을 닫는 거예요. 남편이 도대체 왜 난리냐고 짜증을 내니까 신우가 한다는 소리가 저희더러 시댁을 무시하는 거네요. 시어머니 생신인데 어떻게 전화 한 통 없냐면서요. 남편이 아침에 전화하지 않았냐니까 너 말고 쟤라면서 저한테 삿대질을 하더군요. 그런 식으로 행동할 거면 이 집에 오지 말라면서요.
싸가지가 없다면서 시댁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그따위로 할 거면 오지 말라는데 저도 정말 속에서 열불이 나더군요. 집안에서 신우가 그렇게 악다구니를 쓰고 있으니 쌍둥이들은 울어대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건 어머님이나 아버님 그 누구 하나 나서서 신우한테 그만하라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해온 음식은 열어보지도 않고 부엌 귀퉁이에 놓고선 자기가 새벽부터 다 준비했다며 미역국이며 뭐며 늘어벌려 놓더라고요. 조미료 냄새가 풀풀 나는 데다 양도 얼마나 조금 했는지 성인 5이 먹기에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런데도 죽어도 제가 한 음식은 열어보지도 않더군요. 보다 못한 남편이 애엄마가 해온 것 좀 먹어보라고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한 거라고 하니까 신우가 그렇게 귀한 음식은 니들끼리나 먹으랍니다. 슬퍼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억울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생신상 앞에서 우는 건 차마 아닌 것 같아서 정말 눈물을 삼키며 꾸역꾸역 밥을 밀어 넣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였는데 신우가 또 시비를 걸더라고요. 도대체 왜 시어머니 생신날 아침에 왜 전화를 안 한 건지 이유나 들어보자고요. 저는 애들도 있고 시부모님도 다 계신 자리에서 이렇게 목소리 높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으니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저더러 부모에 대한 도리도 모르는 것들이 누굴 가르치려 드냐면서 또 소리를 치더군요. 저더러 며느리 도리 같은 것도 모르냐면서요. 막말로 시집도 안 간 신우가 그런 소리를 하니까 우스웠어요. 저더러 방으로 따라 들어오라길래 어쩌나 보려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제 어깨를 손가락으로 탁탁 밀면서 저더러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그런 눈으로 윗사람을 쳐다보는 거냐며 말해보랍니다. 학교 다닐 때 어지간히 사고치고 다녔다며 그것도 자랑이라고 떠들어대더니 이런 거였나 싶대요.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행동 조심하시라고 제가 한마디 했더니 제가 자기를 돌게 만든다면서 절 한 대 칠 기세로 손을 올리더군요. 제가 그 손을 잡아채고는 저도 똑같이 신우가 한 것처럼 손가락으로 신우 어깨를 밀었습니다. 윗사람이면 윗사람답게 행동하고 호칭부터 고치라고요. 어디 무식하게 야. 너 그러냐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방을 먼저 나오니까 뒤에서 따라 나오면서 저더러 방금 뭐라고 짓거린 거냐며 또 떠들어 보랍니다. 저도 악이 받쳐서 생쇼 아닌 쉥쇼를 했어요. 식사 때부터 감정은 이미 격해질 대로 격해진 상황이었으니 눈물이 절로 나길래 정말 나한테 왜 그러는 거냐고 그렇게 내가 싫으면 이제 여기 안 오겠다고 그랬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남편은 신우에게 진짜 작작 좀 하라고 그러니까 형도 도망간 거 아니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제가 해간 음식을 도로 다 챙기고 남편은 쌍둥이 챙겨서 그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시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인사는 드렸어요. 그러자 곧 아버님이 저희 뒤를 따라 나오시더군요. 지하 주차장에서 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시곤 당신 딸이지만 성질이 못 같아서 그래도 윗사람한테 대드는 건 안 좋은 습관이지 않느냐고 하시며 이따 저녁에라도 아랫사람인 제가 신우에게 먼저 죄송하다고 사과하랍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어쩔 수 없구나 싶었어요. 죄송한 것도 없는데 집안 분위기 해치기 싫다는 이유로 억지로 사과하면 신우가 얼마나 기고만장할까 싶기도 했고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엎드려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속상하고 억울하고 서럽고 이 집구석이 얼마나 잘났다고 아무리 신우라지만 그런 인간한테 이렇게 수모를 겪나 싶더군요. 그래도 그렇게 한동안 눈물을 쏟아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라앉았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쌍둥이를 보고 있던 남편이 기분이 좀 풀렸냐고 묻더군요. 그러더니 이제 누나한테 전화하자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노려보니 적당히 해야지 자꾸 일 크게 만들어서 좋을 게 뭐가 있냐면서요. 앞으로 자기 부모님이랑 누나 하나도 안 보고 살 거냐면서 이쯤에서 숙이고 들어가면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누나도 충분히 저를 용서해 줄 거랍니다. 그제서야 퍼뜩 드는 생각이 이 인간도 그 집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에게 어제 네 누나한테 내가 그렇게 당하는 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물으니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제가 네 누나가 나한테만 욕했냐고 당신한테도 빌어먹을 자식 등신이라는 등욕이란 욕은 다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냐고 물어보니 헐쩍 뛰면서 자기 누나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냐고 저더러 제정신이 아니랍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거면 저더러 그냥 들어가서 잠이나 더 자라고 그래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머릿속에서 어떤 줄 하나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옆에서 잠든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신우와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과 행동들을 곰곰이 되씹어 봤습니다. 문득 제가 산후조리하면서 산후풍으로 고생할 때가 생각나더군요. 불어난 몸은 빠지지 않고 있는 데다가 모유수유까지 하느라 무릎과 발바닥이 안 좋아져서 걸음도 저는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시아버지 생신이라서 힘들게 축하드리러 시댁에 갔는데 정작 저에게는 어떠냐 괜찮냐 한마디 없으시던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는 이렇게 집에 왔을 때라도 푹 자라며 안방으로 남편을 밀어넣더라고요. 가게에 돌보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겠냐면서요. 식탁을 치우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할 말이 없더군요. 제가 통증으로 더 서 있을 수가 없어 결국 설거지는 신우가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신우에게 시어머니가 또 한다는 말씀이 며느리가 둘이나 있어도 결국 일은 우리 딸이 다 한답니다. 암만 그래도 딸만한 며느리가 없다면서 한숨을 내쉬는데 아픈 제가 죄인이 따로 없더군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더 기고만장해진 신우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우가 사라지기 전까진 제 시집살이는 끝나지 않겠다 싶었거든요. 이튿날 아침 일어난 남편에게 저는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냐면서 그동안 잘 참고 지내놓고 이번엔 왜 이리 유난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더니 일단 자기는 가게 나가봐야 되니까 집에 오면 마저 이야기하자면서 속 좀 달래고 있으랍니다. 전혀 진지하게 듣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결국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들을 친정 부모님께 가서 터트리고 말았습니다. 잘 사는 줄만 알았던 딸이 와서 통곡을 하고 울어대니 두 분 다 그렇게 마음고생하면서까지 살 필요가 있냐? 이혼하라 하시더군요.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아 죄송하다고 하니 그런 말 말라 하시면서 애들도 줘버리랍니다. 애들 주고 새 시작하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친정어머니도 아버지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 하시면서도 키우겠다 하면 도와주시겠다고. 하지만 못 키운다고 해도 누구 하나 너 욕하지 않으니까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셨습니다. 마음을 어느 정도 추스리고 집에 와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하는 남편은 현관문을 들어설 때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는데 눈치를 보니 신우더라고요. 이 와중에도 신우와 아무렇지 않게 통화를 하는 남편을 보니 이 집안에서 정말 나만 등신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은 새까맣게 잊었는지 저에게 저녁을 차려달라 했습니다. 저는 미동도 하지 않고 남편을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그제서야 남편은 아직도 기분이 안 좋냐며 자기도 피곤한데 이제 그만하자는 겁니다. 남편에게 위자료도 모두 다 필요 없으니까 아이들도 당신이 키우라고 대신 이 집에서 나가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도 상황이 장난이 아닌 걸 눈치챘는지 이야기 좀 하자더군요. 저는 더 할 이야기 없으니 챙겨든 짐하고 애들 데리고 시댁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아이들을 남편하고 보낸다는 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제가 애들을 키운다고 하면 그 점을 볼모로 저를 놔주지 않을 시댁이란 걸 알고 있었기에 방법이 없었어요. 전셋집의 경우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 동안 남편이 저에게 가게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아 제가 추궁을 했고 그제서야 신혼집에 쓰려던 돈을 가게에 썼다고 털어놓더라고요.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었지만 배는 불러오지 화만 내고 있어선 될 일이 아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자기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거냐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누나랑 연 끊고 살았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시부모님하고도 명절이나 생신을 제외하고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애들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다 늙은 부모님을 상대로 화풀이를 하고 싶은 거냐며 저에게 다시 역성을 내더군요. 역시 집어릇게 못 주내라고 제가 내뱉었고 남편은 저더러 그런 여잔 줄 몰랐답니다. 나도 너가 이렇게 한심하고 무능한 남잔지 몰랐다고. 그러니까 헤어지자는데 왜 이렇게 잔말이 많냐고 쏴붙이자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애는 못 키운답니다. 자기 혼자 장사하고 애들도 어떻게 키우냐고요.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 변호사 끼고 이혼 소송해봤자 수임료 떼주고 나면 남는 것도 없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어서 그러면 내가 애를 키울 테니 양육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양육비만 제때 주면 한 달에 한 번씩 시부모님 만나는 건 허락해주겠다고요. 남편은 생각할 시간을 달라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신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우 두 글자가 핸드폰 액정에 뜨자마자 가슴이 쿵쾅거리고 당장이라도 토할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무슨 소리를 하려고 걸었나 싶어 전화를 받았어요. 신우는 한껏 차분한 목소리로 이혼하기로 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물었고 네 덕분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신우가 저더러 말 좀 가려서 하라고 하길래 제가 신우한테 그쪽이야말로 똑바로 하라고 받아쳤습니다. 신우가 설령사과를 하려고 건 전화였다 하더라도 제 입에서 말 한마디 곱게 나가지가 않더라고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나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길래 그러자 했습니다. 더는 당하고만 있을 저도 아니었으니까요. 약속된 장소에 나가니 신우와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무리 그래도 애들까지 있는 사이에 이혼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며 저더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하셨어요. 저는 그런 말씀 하실 거면 가보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러자 남편은 정확히 제가 바라는 게 뭐냐고 또 묻더군요. 말하지 않았느냐. 신우하고 안 보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신우가 있는 한 시댁에 가고 싶지도 않다. 애들도 보여주기 싫다고요. 시부모님은 엄마라는 사람이 애들을 볼모로 잡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셨고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한테 이게 다 당신하고 신우 때문이라며 두 여자가 짝짝꿍이 돼가지고 새로 들어온 사람 마음 하나 헤아려주질 못했냐며 사과하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평소에 아버님이라고 신우나 시어머니와 특별히 다른 언행을 보여주시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그날만큼은 제 편이 되어주셔서 감사했네요. 시아버지께서는 이혼은 한다면 어쩔 수 없지 않겠냐 하시면서 그래도 손주 크는 건 보고 싶으니 양육비 명목으로 재산을 얼마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대신 애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 달에 2번은 만나게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얼마면 되겠냐는 질문에 저는 일단 1년에 1,500만 원씩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서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2배를 받아야겠다고 했어요. 애들이 둘이니 그 정도는 받아야 할 것 같다고요. 신우는 또 그새를 못 참고 저더러 날강도 같은 것이라고 욕을 했고 그 순간 시아버지가 신우 뺨을 때리더군요. 너 때문에 이 사단이 났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냐고요. 둘째도 외국으로 피난 가게 만들더니 셋째까지 기어이 이혼남을 만드냐고. 너를 잘못 키운 내 잘못이라며 한숨을 쉬는 시아버지께 신우가 찍소리도 못하고 얼굴만 벌개져 있는 꼴을 보고 있자니 약간 불쌍하면서도 고소한 마음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일단 제가 말한 대로 1년에 1,500씩 줄 것이고 대신 훗날이라도 제 마음이 풀어지거든 다시 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도 자기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줘서 미안하다며 언제라도 제 마음이 풀어지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까지 주고서라도 이혼한다고 드니 다들 제가 장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챈 듯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저에게 1,500만 원을 이체시켜 주셨고 남편과는 협의 이혼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협의 이혼이어도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길래 그동안에 정갈 곳이 없으면 저는 친정에 가 있을 테니 전셋집에서 하나씩 정리하라고 했네요. 이제 며칠 뒤면 이혼도 마무리가 될 것이고 그러면 저는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이미 마음은 너무나 편하고 한결 가볍습니다. 핸드폰에서 신호 프로필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 거기엔 지금도 저에 대한 악담이 가득하지만 이제 기분이 상하지도 않아요. 저러니 아직까지 제 짝도 못 만나고 지 부모 괴롭히며 살지 싶습니다. 자격지심이 있었던 건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제 알바는 아니지요. 여러분들도 너무 참지만 마시고 한 번씩 질러야 할 때는 내질러 보세요. 그래야 주변 사람들도 정신 차리고 대접해줍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벌써 10년도 넘은 40대 주부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가 한 명 있고요. 늘 가족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는 남편도 있습니다. 그동안 셋이서 알콩달콩 즐겁게 살아왔기에 제가 이런 사연을 쓰게 될 거라곤 차마 생각도 못했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난 건 2010년 초가을이었습니다. 당시 가까이 지내던 언니가 한번 만나보라며 소개시켜준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지요. 쑥스러워하면서도 계속해서 어떻게든 이야기를 이어나가려는 남편의 모습에 호감을 느꼈고
그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네요. 회사 생활로 지쳐있던 서로의 삶의 단비가 되어주던 저희는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친정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재직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유치원 원장선생님이셨어요. 직업만 봐도 예상하실 수 있듯 두 분 다 아이들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참 좋아했어요. 언젠가 결혼해서 제 가정을 꾸리면 못해도 셋은 낳고 싶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야 셋을 키우는 건 무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요. 사실 아이를 안 갖는다는 건 상상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요즘이야 결혼 전에 서로 건강검진도 확인해보고 무슨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따져본다지만 제가 결혼을 하던 시기만 하더라도 서로 그런 조건까지 따지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연애하는 동안 저나 남편이나 아픈 적도 없었고 하니까 막연히 서로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한치의 의심도 하지 못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1년 정도만 신혼생활을 즐기고 바로 아이를 가지려고 했어요. 신혼생활을 더 누리면 커리어도 쌓이고 좋겠지만 내 자식과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모가 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특히 남편은 저보다 4살이나 많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눈치기도 했고요. 그런데 계획한 1년을 보내고 임신을 하기 위해 서로 열심히 노력을 시작했는데도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정도 시간이 더 흐르자 저조차 점점 조바심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몸에 좋다는 건 쓰건 어쩌건 다 챙겨 먹었을 정도였습니다. 뭐 하나 허투루 하지 않았고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답답하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주변에는 종종 생각지도 않은 애가 생겨서 걱정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려왔는데 정작 이렇게 간절한 저희 부부한테는 왜 아무런 소식도 없는 건지 하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또 다시 1년의 시간이 지나니 시댁에서도 점점 제 탓을 하더라고요. 당신 아들인 남편은 어려서부터 감기 한 번 앓은 적 없는 튼튼한 성인 남성이니 문제는 필시 저한테 있을 거라면서요. 의심도 아닌 확신에 가까운 시어머니의 말씀은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날아오길 여러 번이었고 언젠가 한 번은 제 심장이 너덜너덜해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럴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남편은 내키지 않는다며 한두 차례 병원 예약을 고의로 빼먹었고 그때 전 또다시 큰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비협조적인데 제가 무슨 욕받이도 아니고 시어머니의 그 신랄한 비난을 왜 제가 받아내야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또 다시 시아버지의 생신으로 모인 날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어린 신우와 가까이 사시는 친척 내외분들까지 식당에 모여 외식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참고로 저희 시댁은 친지분들과 교류가 굉장히 잦은 편이었습니다. 저희가 임신이 안 돼서 고생하고 있는 것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가십거리처럼 그분들 입에 매일같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 점이 저를 참 주눅들게 했네요. 아무튼 그렇게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저에게 관계는 잘하고 있냐는 둥, 제 골반이 작아서 그렇다는 등 걱정을 가장한 수치스러운 말들을 필터 없이 쏟아내셨습니다. 친척분들 중 두세 분이 왜 그걸 무조건 며느리 탓을 하냐며 저를 두둔해 주시긴 했지만 그마저도 저에겐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어요. 결국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욕을 하며 병원에 같이 가던지 이혼을 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윽박질렀고 그렇게 처음으로 남편과 병원에 가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모진 말들을 견뎌낸 건가 회의감이 들 정도였어요. 불임의 원인은 제가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수준 떨어지는 표현 같지만 한마디로 씨가 없답니다. 씨가 적은 것도 약한 것도 아니고 없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더 화가 났던 건 남편의 표정이 너무나 태연하고 덤덤하더군요. 설마 알고 있었냐고 물으니 그제서야 저나 시부모님께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말을 못했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고 물으니 저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히 가게 된 비뇨기과에서 알게 되었답니다. 비뇨기과에 쇼핑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우연히 가냐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아내인 저랑 상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화를 내니 이렇게 화를 낼게 뻔해서 말을 안 했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더군요. 이런 남자 때문에 근 2년 가까이 마음고생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속상하고 가슴 아팠습니다. 남편은 제 발밑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정말 미안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더라고요. 평소에는 저보다 훨씬 키도 크고 덩치도 좋은 남편이 그렇게 납작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일단 남편을 일으켜 세운 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해보자고 했어요. 남편이 저를 속인 것도 사실이고 제가 너무나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낀 것도 사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이혼을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임신 문제만 아니면 사실 남편과 저는 서로 참 잘 맞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대화도 잘 통하고 관심사도 비슷한 데다 현실적인 조건들도 비슷한 편이었으니까요. 아예 남편이 불임이란 사실을 결혼 초에 알았다면 이혼이 쉬웠을지도 모르겠다는 변명 같은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결국 남편을 받아주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이 결정에 후회는 없어요. 검사 결과를 시댁에 전달했을 때 시어머니는 거의 졸도를 하셨습니다. 돌팔이 병원이 분명하다며 그 의사 좀 만나봐야겠다고 난리를 치셔서 결국 저희 부부는 다른 병원에서 2번의 검사를 더 받아야만 했고요. 남편은 수치심에 몇 날 며칠 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번의 결과가 모두 똑같은 사실을 말해주고 나서야 시부모님은 당신 아들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셨어요. 게다가 저는 기대는커녕 생각도 못했는데 남편이 먼저 나서서 시부모님께 저에게 그동안 했던 폭언을 사과해 주시라 부탁을 드렸더군요. 하루는 시부모님이 유명 호텔 레스토랑으로 저랑 남편을 불러내어 그동안 했던 말은 부디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며 눈물로 저에게 미안함을 전하셨습니다. 이미 가슴에 켜켜이 쌓인 아픔을 한 번에 씻어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남편과 제 사이에 아이가 없을 거라는 그 변치 않는 사실은 한동안 제 가슴을 후벼 팠고 저는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지켜볼 수 없었는지 하루는 남편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입양에 대해서 말을 꺼냈어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고민 끝에 저희 부부가 지금의 딸을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입양할 당시 딸은 겨우 100일을 간 넘긴 상황이었어요. 사위의 불임 소식을 힘들게 받아들이신 친정부모님은 입양을 하겠다는 저를 제발 다시 생각하라며 말리고 또 말리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의 아이인데 쉬운 결정이 아니라면서요. 평소에 아이들을 좋아하시던 친정부모님이 시부모님보다 더 크게 반대하시는 걸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자식을 키우는 지금은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당신의 딸이 힘든 길을 가려고 했으니 어떻게든 막고 싶으셨다는 걸요.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저희 딸을 사랑하시는 조부모님이세요. 아무튼 그렇게 딸을 입양하게 되었고 딸 덕에 저희 부부는 더 큰 행복과 위안을 얻으며 얼마 전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딸은 모든 가족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랐고요. 단 한 가지 저희 가족에게 비밀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시댁 친지분들은 저희 딸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모르신다는 거였지요. 입양 사실을 숨기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저희 시어머니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서 다른 친지분들께 당신 아들이 불임이라는 말을 차마 못하시겠다 하셨고요. 둘째는 입양에 대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일이 많은데 그런 편견 속에서 저희 딸을 자라게 하기 싫었던 저와 남편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미안하고 유감스러울 뿐이에요. 하지만 당시에는 무엇보다도 딸을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키우고 싶었던 저희의 욕심이 가장 중요했고 훗날 사람들이 알게 되리라도 이해해 줄 거라 믿었어요. 남편에게는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신호가 있어요. 11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인지 시부모님이 공주님 대접을 해주면서 키우셨어요. 그래서인지 솔직히 예의도 없고 제멋대로입니다. 저한테는 언니 하면서 잘 따르긴 했지만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 소위 착한 학생보다는 날라리에 가까웠지요.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 자리는 아니었기에 별말은 안 했지만요. 그런 신우가 2년 전 아이를 가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누려보지 못한 기쁨이었기에 한껏 축하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아빠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신우 본인조차도 누가 아이 아빠인지 모르겠다며 입을 딱 다물고 말을 안 하니 온 가족 속이 썩어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나마 저를 언니라고 부르며 잘 따랐으니 살살 거슬려서 입을 열게 해보라는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아무리 한가족이라지만 신우도 성인이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저더러 해내라고 하시니 정말 내키지는 않았지만 신우를 위해서라도 확실히 하는 편이 좋겠다 싶어서 신우를 불러냈습니다. 신우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몇 번을 돌려 물어봤지만 신우는 뾰루통한 표정만 보일 뿐 자기가 낳아서 잘 키울 거니 관심 끄라는 식이었어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고 도움을 받아야 하면 도움을 받는 게 좋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신우가 갑자기 무슨 도움이냐며 저를 노려보더니 언니는 지금 내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포기라도 했으면 좋겠냐며 지금 샘나서 그러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순간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어이가 없어서 뭐라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이죽거리면서 언니는 한 번도 이런 기분 못 느껴봐서 모르나 보다며 지금 자기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끌어내리려는 거냐고 그러더군요. 자기한테 지금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냐고요. 신우가 원래 단어 뜻도 잘 모르면서 유식한 척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황당하고 어이없는 신우의 말에 화도 나고 불쾌해서 그렇게 똑똑한 줄 몰랐다고 잘 낳아서 키우라고 한마디 쏘아붙이고 먼저 집에 와버렸습니다. 집에 오니 벌써 신우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뭐라고 떠들었는지 남편이 저에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신우 말이 임신한 자기를 제가 백화점 지하에 버려두고 혼자 집에 갔다고 그러더래요. 자기가 임신을 해서 감정기복이 크다며 혹시 자기가 언니 비위에 거슬리게 말한 게 있다면 사과하고 싶다고요. 신우가 어려서부터 어머님 아버님을 이리저리 잘 조종하는 건 알았지만 그걸 저나 남편에게 써먹으려고 들 줄은 몰랐기에 기가 차더군요. 남편에게 제가 사과를 하고 싶으면 나한테 전화를 하면 되지. 나한테는 전화도 문자도 한 통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사과 타령이냐고 웃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자기 여동생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 이후로는 신우가 애를 낳든 말든 관심 끄려고 노력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딸 키우느라 정신없기도 했고요. 사실 신우가 애를 낳았다 뿐이지 육아는 거의 시부모님이 하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대학을 중퇴한 신우는 돈 버는 게 죽기보다 싫다며 시댁에 얹혀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얼마 전 시어머니께서 신우에게 미래를 약속한 애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시어머니의 표정은 요즘 그 어느 때보다 한층 밝아 보였는데 그 이유를 알 것도 같더라고요. 신우의 경우 본인이 스스로 먼저 임신했다고 시댁 친지들한테 떠들고 다닌 탓에 어머님께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으셨거든요. 게다가 평소에 모임도 많고 운동도 좋아하시던 분이셨는데 졸지에 육아를 떠맡게 되시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만 보내셔야 했고요. 그런 어머님께 신우의 애인은 어떻게 보면 한 줄기 희망 같은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며칠 뒤 신우는 온 가족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남자와 결혼을 할 건 맞지만 그 남자에게 자기에게 애가 있다는 소리는 못했다는 거예요. 말할 타이밍을 놓쳤다나요. 순간 어쩜 지 오빠랑 저렇게 똑같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더군요. 신우는 말없이 저를 쳐다보더니 그래서 말인데 언니가 우리 딸 좀 키워주면 안 되냐고 묻더군요.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어차피 첫째도 입양이니까 자기 딸도 저더러 입양을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나서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자 생판 모르는 남의 자식도 키우는데 왜 조카는 안 되냐고 억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남도 키우는데 자기 딸은 최소한 4분의 1은 섞였다나요. 어디서 나온 계산법인지도 모르겠고 말 같지도 않아서 제가 웃었습니다. 신우는 자기가 지금 농담하는 것 같냐며 저를 또 다시 노려보기 시작했고 지난번처럼 또 당할 소냐 싶었던 저는 똥은 신우가 싸놓고 그걸 왜 나더러 치우라는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지금 자기 딸더러 똥이라는 거냐며 달라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이면 어른답게 자기 일은 스스로 책임을 지라고 남한테 떠넘길 생각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받아쳤어요. 서로 감정이 격해지자 남편이 나서서 신우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면 연락하지 말라며 제 손을 잡아 끌고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로부터 며칠 동안 화를 삭힐 수가 없었어요. 비록 입양이어도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킬 소중한 딸인데 괜히 신우에게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다 시부모님께서 연락을 해오셨어요.
지난번 일도 있고 그래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요. 시댁에 가면 신우가 있어서 내키지 않았지만 신우 딸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나오실 수 없다 하여 어쩔 수 없이 다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안방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너무 매정하게 생각하지 말라면 아이만 먹었지 철딱서니가 없다고 그냥 저더러 한번 참으라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시부모님 있는 데서 신우한테 그런 식으로 말한 건 제가 잘못한 거랍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속에서 반발심이 일었지만 꼭 참고 있었어요. 곧 딸을 데리러 유치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라 무슨 일로 부르셨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곰곰이 생각해보셨다면서 신우 말도 틀린 건 아닌 것 같답니다. 덧붙이시는 말은 더 가관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신우 혼삽기를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당신 손녀를 남에게 맡길 수도 없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당신이 저를 그동안 지켜보니 생판남의 집 자식도 참으로 지극정성으로 키우더라면서 그런 정성반이라도 좋으니 신우 딸에게 쏟아달라고요. 제가 시어머니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불임인 남편도 품고 갈 만큼 그릇이 큰 사람 아니냐며 윗사람이 허물 있는 아랫사람 품어준다 생각하고 한 번만 신우한테 져달랍니다. 말만 번지를 하지 결국은 신우애를 저더러 키우라는 거였지요. 칭찬 같지도 않은 말 몇 마디로 저를 설득시키시려는 시어머니에게 너무 실망스럽고 분했습니다. 저는 죽어도 못한다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도 어찌 그렇게 매정하냐면서 신우는 저랑 한 가족이지만 제 딸은 남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제 입장에선 신우나 제 딸이나 피 한 방울 안 섞이긴 매한가지라고 받아치자 시어머니도 입을 딱 다무시고는 저한테 못 되쳐먹었다 하셨습니다. 시댁을 빠져나오기가 무섭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 꼼짝 말고 거기 있으랍니다. 자기가 지금 시댁으로 온다고요. 예전 같으면 시부모님과 남편이 부딪히는 건 막기 위해서 뭐라도 제가 둘러댔겠지만 그러기도 싫더라고요.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시댁 앞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딸 유치원에 연락을 해놓고 남편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1시간이 채 안 돼서 남편이 도착했는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화가 난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시댁 현관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니 시어머니와 신우가 깜짝 놀란 얼굴로 저희를 쳐다보더군요.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남편이 나서서 진짜 둘 다 제정신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특히 신우를 향해서 야, 네 몸뚱아리 간수 네가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냐고 어디서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가져놓고는 뭐가 그렇게 뻔뻔하냐고 악을 쓰더군요. 너는 여동생이라 다행인 줄 알라면서 남동생이었으면 죽기 직전까지 팼을 거라면서요. 들어본 적 없는 남편의 거친 말에 저도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시어머니께 한 번만 더 이 사람한테 이러면 신우 애인이란 작자한테 가서 애 딸린 거 다 얘기해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오빠라는 인간이 어떻게 동생 앞길을 막으려 드냐고 미쳤냐고 화를 내셨고 남편은 이러다 저 이혼이라도 당해야 직성이 풀리시겠냐고 받아치더군요. 그러자 신우가 저를 노려보면서 완전 사람 좋은 척 다 하더니 뒤로는 자기랑 자기 엄마를 얼마나 씹은 거냐면서 그러니까 착한 자기 오빠가 저 난리를 친다고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런 신우에게 너는 네 밥값도 못하는 게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고 그냥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구석에 처박혀 있으라니까 지도 뭐 반박을 못하고 질질 울더군요. 그렇게 한바탕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저와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이제 시댁하고 연을 끊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제 딸을 포기할 수 없듯 부모 자식의 인연은 천륜인데 연을 끊는다는 건 불가능한 말이잖아요. 저는 남편에게 당분간 거리를 두고 살자고 했습니다. 신우가 현명하게 이 상황을 풀어나가기를 기도해주는 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요. 그리고 2달 뒤 시아버님을 통해서 신우의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저희가 갑자기 연락을 하지 않자 처음에는 속으로 괘씸하게 여기다가 결국 먼저 남편에게 연락을 해오셨고 남편이 고민 끝에 결국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린 모양이더군요.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신 아버님께선 시어머님과 신우 그리고 신우 남자친구까지 다 불러 모으시곤 신우의 정체를 밝히셨답니다. 과거를 품어주지 못하는 남자랑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유셨대요. 슬프게도 남자는 자기가 뭐가 아쉬워서 한번 갔다 온 여자랑 결혼을 하냐며 그 자리에서 난색을 표했답니다. 신우가 결혼식은 안 했다고 그러자
그럼 애 아빠랑은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고 신우가 또 거짓말을 하려들자 시아버지께서 애 아빠는 누군지 모른다고 선수를 치셨대요. 그러자 남자가 진짜 웃기는 여자라며 그래도 네 아버지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까지는 안 하겠다고 그걸 다행인 줄 알라고 하더랍니다. 그렇게 신우의 결혼은 물거품이 돼버렸고 시어머니도 그제서야 현실을 받아들이셨대요. 하지만 당신도 더는 젊은 딸 때문에 노년을 희생할 순 없다며 신우에게 앞으로 육아는 네가 직접 하라고 손을 놓으셨답니다.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된 신우는 당분간은 육아에 신경 쓰겠다고 온 가족과 약속을 했고요. 하지만 솔직히 당분간은 여전히 시댁과 왕래할 생각은 없습니다. 당분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 교육과 제 커리어를 우선순위로 두고 한눈 팔지 않고 지내려고요. 신우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제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제 딸을 사랑하는 것처럼 신우도 자기 배불러 낳은 자기 아이를 혹덩어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으로 키워줬으면 하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